법원 청사 앞 계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녀를 향한 시선은 유독 많았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재킷, 한 손에 꼭 쥔 서류 봉투, 그리고 흔들림 하나 없이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 누군가는 그녀를 변호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판사 보좌관쯤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녀는 그저 남편 뒷바라지를 하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뒤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옆집 여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으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 해냈는지, 이 이야기의 전부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수진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반, 남편 박정훈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눈을 뜨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정훈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고, 수진이 건넨 말에는 짧게 대꾸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진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반찬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동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훈이 나간 뒤 수진은 혼자 식탁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다 먹지 않고 남긴 국그릇을 보며 잠깐 멈칫했지만 곧 싱크대에 그릇을 담갔습니다. 딸 서윤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언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정훈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건 어느 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야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훈은 수진이 말을 걸면 한숨부터 내쉬었고, 수진이 뭔가 의견을 내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집 안에서 수진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였는데 남편 정훈이 옆집 여자 최나연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걷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거리였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정훈이 나연에게 건네는 웃음. 수지는 남편이 그렇게 웃는 걸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나연은 2달 전 이 아파트로 이사온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 밝고 활발한 인상의 말도 잘 걸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떡을 들고 와서 인사를 건넨 것도 나연이었습니다. 수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이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산책로에서 남편과 나란히 걷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있으니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지는 마트 봉투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수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봤는데도 모른 척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면서도 수진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애써 지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고, 오해일 수도 있다고, 남편도 힘든 거겠지. 나도 좀 더 잘해야지. 10년 동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온 수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밥 먹었냐고 묻자 정우는 신발을 벗으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먹었다고. 어디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밤, 수진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나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들었다는 쿠키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그냥 와봤다고. 차라도 한잔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수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연은 집 안을 둘러보며 인테리어가 예쁘다고 했고, 서윤이 사진을 보며 딸이 엄마를 꼭 닮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차를 끓이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척 앉아 있었지만 며칠 전 산책로에서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되게 자상해 보이던데 사이가 좋으시냐고. 수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짧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연은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않겠냐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나연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씩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그냥 외로운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꺼내면 은근슬쩍 화제를 돌리고 정훈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딘가 촉이 서는 느낌이 들었지만 수지는 그 느낌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나연의 핸드폰이 탁자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지며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봤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훈이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그냥 정훈. 앞에 아무런 호칭도 없었습니다. 나연은 핸드폰 화면이 켜진 걸 보고 재빠르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광고 전화가 자꾸 온다고. 요즘 그런 게 너무 많다고. 수진도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요. 요즘 진짜 많더라고요. 하고. 하지만 수진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나연 씨랑 연락하냐고. 정훈은 잠깐 눈을 피했다가 같은 아파트 사는데 연락처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되레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런 것도 의심하냐고.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밤 수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확신하게 된 건 그로부터 2주쯤 지난 뒤였습니다. 정훈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날짜는 수진이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고 장소는 수진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내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명 식사, 와인 1병. 금액은 수진이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수진은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 들어왔을 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내밀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줬고 정훈이 먹는 동안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서윤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불을 끈 채 혼자 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으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따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서윤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다음 날부터 수지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달력에 정훈이 늦게 들어온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나연이 찾아왔던 날들, 나연이 무심코 흘린 말들, 정훈이 자리를 비웠던 시간들, 수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듣고 있을 때 사실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훈이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무시하고 차갑게 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수진이 하는 말 자체를 문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서윤이 학교 얘기를 꺼내면 별것도 아닌 걸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수진이 살림 얘기를 하면 맨날 돈 얘기냐고 타박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별것 아닌 것에 의심이 너무 많아졌다고.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서늘한 것이 스쳤습니다. 정훈의 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걸면 왜 자꾸 말을 시키냐고 했고, 수진이 조용히 있으면 왜 그렇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냐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문제였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문제였습니다. 수진은 점점 자신이 정말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릴 때마다 수진 얘기를 흘렸습니다. 수진이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좀 불안정한 것 같다고. 그 말들이 수진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같은 동주민 한 명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연 씨가 수진 씨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정훈이 식탁에 서류 2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장은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한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정훈은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너무 불안정하다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혼 서류는 당신이 나가는 조건으로 작성한 거니 잘 읽어보라고. 수지는 2장의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이는 그 순간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은 이미 TV 리모컨을 집어 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집어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 2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눈이 깨어나는 것처럼 수진의 시선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들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서류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손때가 묻은 육법전서와 낡은 판례집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한 번도 그 가방을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책들이 든 낡은 가방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입원 동의서,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찍어둔 사진들과 날짜별로 정리해둔 메모들. 수진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여백에 짧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오래 쉬었던 근육이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위자료 항목은 아예 없었고 친권과 양육권은 정훈 단독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동의서는 법적으로 배우자 단독 서명으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수지는 그 항목들에 하나씩 표시를 하면서 입술을 꾹 가물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로스쿨 동기 김태호였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도 잠깐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태호는 수진을 만나 건네받은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그 앞에 또 다른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작성한 소장 초안이었습니다. 이혼 청구, 이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그리고 남편의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까지. 태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 필요 없겠는데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주셔야 해요. 그날 2사람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된 날, 정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정훈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당신이 무슨 변호사 얘기를 하냐고. 수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장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부재 기록, 영수증 사진, 나연과 정훈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정훈 회사 내부에서 흘러나온 회계 자료. 수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살아가는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태호는 소장을 다시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정훈 측 변호사가 선임됐고 나연에게도 민사소장이 따로 송달됐습니다. 공모 관계에 있었던 2사람이 같은 변호사를 쓸 수 없다는 걸 정훈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연은 소장을 받은 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수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말씀하시면 된다고. 재판이 시작되자 정훈 측은 수진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유했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법정에 앉아 그 주장을 듣던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태호가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정훈 측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수진의 어머니 이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딸이 발언대에 서는 것을 보며 2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수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의 정신적 불안정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수진이 꺼낸 첫 번째 자료는
날짜별 행동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 자료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연과 정훈 사이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정훈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진이 그 이에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인용하고 증거 수집 경위를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이정숙은 마지막에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결혼 전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 사본과 로펌, 재직 당시 수진이 맡았던 주요 소송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이 서류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정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수진의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전액 지급, 재산 분할, 그리고 서윤이의 양육권은 수진에게 단독으로 귀속됐습니다. 정훈의 회사 자금 횡령은 별도 성사 사건으로 넘겨졌고 나연에게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태호가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수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수진의 손에는 서윤이의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가? 수진은 딸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우리 집. 서윤이가 그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수진은 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밥을 짓고 산책을 했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예전과 다르게 아무것도 쫓기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시간들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정숙은 이따금 찾아와 밥을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힘들 때 제대로 봐주지 못했다고. 수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태호는 수진에게 다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준비가 되면 그때 시작하자고. 수진은 한동안 그 말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봄이 되던 어느 날 아침, 수진은 오랫동안 닫아뒀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반듯하게 접힌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폈습니다. 그날 수진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단추를 채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설지 않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법원 계단을 처음 올라가던 그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엄마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오늘 예쁘다. 수진이 웃으며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어떻게 그 모든 걸 버텼냐고. 수진의 대답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버틴 게 아니라 기다린 것이라고. 딸이 있었고 아직 쓰지 않은 무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참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인내가 언젠가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